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산회계법인의 이태호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업비를 올바르게 관리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게 직접 만나서 강의는 좀 많이 해봤어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떨리고 그런데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제 실수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업비 관리 기본사항하고 두 번째가 불인정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협약 설명에서는 제가 파트 2에 불인정 사례를 좀 더 강조해서 설명드렸다면 이번에는 첫 번째 부분인 사업비 관리의 기본사항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 연유가 예전에 제가 협약 설명회 때 설명드릴 때는 사업비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그래서 우리 수행기관이 주체가 돼서 이 사업비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다면 이제는 우리 여러분들이 사업비 사용하시는 거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도 생겼고 시스템적으로도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혼자서 너무 어렵게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옆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규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더라도 이 관리하는 방법만 아신다고 그러면 사업비를 올바르게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주제를 사업비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그래서 사업비 관리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선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불인정 사례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비 관리의 기본 사항 중에 첫 번째입니다.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비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겠지만 그 외에 좀 지원을 하는 조언의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사용, 우리 과제 수행하시는 것도 다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사업비 사용하시는데 관련된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제일 크게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수행 기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공이 되셔서 사업비를 관리를 하실 거고, 오른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분류의 등장인물들이 조연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업비 관리하는 것, 또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지원해 주게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위에 있는 화면의 제일 오른쪽에 제일 위에 있는 분들이 SM텍과 앞서 설명 들으셨죠? RCMS라는 우리 시스템, 관리 시스템의 콜센터를 의미하게 되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오른쪽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사람은 지정회계법인의 담당 회계사가 되겠습니다. 이 지정회계법인은 지정회계법인이라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지정된 회계법인이다 라고 해서 그런 거고요. 지정회계법인이라는 회계법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산회계법인이면 여러분들 어느 과제 중에는 제가 있는 이산회계법인이 지정돼서 있어서 지정회계법인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기정원의 담당 연구원님이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업비를 앞으로 관리하고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분류의 인물들만 좀 알아두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사업비를 사용하고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등장인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이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일 왼쪽에 우리 주인공, 수행기관은 왼쪽에 그런 일들을 하실 겁니다. 첫 번째로는 과제 협약을 이제 앞으로 하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을 열심히 개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이 기술 개발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아주 전공이고 잘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술을 개발하시다 보면 사업비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사항으로 사업비를 쓰실 거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 과제를 관리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업무 중에 하나다,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개념을 가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거나 사업비에 관련돼서 그런 문제 과제들을 봤을 때 이 과제를 관리한다는 개념을 아예 갖지 않으시기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정부와 협약을 맺고 하는 정부 과제이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하고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제를 진행하는 데 여러 사항들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업무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과제를 관리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한 3가지 정도로 그 밑에 요약을 해놨는데, 두 번째 사항이 기술 개발 목표 달성을 이제 관리하시는 거. 요거는 뭐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사업비 관리와 관련돼서는 첫 번째 거와 세 번째를 이제 관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가 협약 변경 사항을 관리한다. 과제를 관리한다. 사업비 측면에서 과제를 관리한다 하면 협약 변경 사항을 관리해야 되겠다. 그 옆에 빨간색 글씨로 SM택이라고 써놨는데요. 그 SM택 시스템을 가지고 이용해서 관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있는 거는 사업비 사용하시긴 하는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것이 세 번째의 사항이고요. 요거는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RCM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게 됩니다. 요 관리 사항도 꼭 관리를 하셔야만 문제가 없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과제를 관리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모르시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등장인물들을 앞서 살펴봤는데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에 우리가 SM택과 RCMS라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시게 되는데, 그 시스템 사용법을 모르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봤었던 제일 위에 계시는 SM택과 RCMS의 콜센터 직원분들께 여쭤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업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를 할 때 모르는 사항이 생기시면은 두 번째 지정회계법인 담당 회계사가 되겠죠. 그분에게 연락을 하셔서 여쭤보시면은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M택을 통해서 우리가 협약 변경 사항 관리한다고 했죠. 그 부분을 하시다가 모르는 점이 생기시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기정원 담당 연구원께 여쭤보시면은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시간 들여서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 앞서서 과제 수행하시는 여러 그 수행기관에서 어디에 질문할지 몰라서 질문을 해서 뭐 몇 번을 돌아서 답변을 얻으신다는 그런 불편한 점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어디에 이제 물어보셔야 되는지 설명드렸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비와 관련된 사항은 지정회계법인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콜센터에 여쭤보시게 되고, 근데 콜센터에서도 또 도움을 드리려고 답변을 드렸다가 그 부분이 좀 잘못 알려드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히 해당 업무는 해당 담당자한테 물어보시고 그 답변대로 하셔야지 문제 없기 때문에 어디에 여쭤보셔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등장인물을 알아보았고 각각의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떻게 지원해 드릴지 설명해 드렸고요. 그럼 이런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비를 이제 관리해 나갈 때 기본적으로 좀 아무것도 모르실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갖고 사업비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사업비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원칙인데요. 그러니까 뭐 세부적인 사항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을 지키신다고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없이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협약된 예산대로 사업비를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회사나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는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이렇게 처음에 계획하고 변경이 돼도 상관이 없지만 이 정부와 협약을 맺고 하는 과제에서는 이 협약된 내용, 처음에 협약된 내용, 그거를 변경하는 거를 되게 조심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협약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것을 사업비 관리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우리 협약할 때 제출하시게 되는 비목별 소요 명세서라는 그 예산서를 협약된 내용대로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시겠죠. 그 처음에 협약을 시작할 때 했는데 변경사항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뭐 처음에 협약했던 대로 어떻게 계속 그대로 사용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예, 그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당연히 발생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이 협약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시게 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살펴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게 협약 당시 우리 비용별 소요명세서 이대로 사업비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오른쪽에 이제 변경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그 오른쪽에 SM택 시스템을 통해서 협약 변경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 오른쪽에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비용별 소요명세서는 최초 협약된 내용에서 정당하게 SM택을 통해서 변경을 한 협약 변경 후에 비용별 소요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오른쪽에 있는 협약 변경 후의 비용별 소요명세서도 결국 협약된 예산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대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문제 없겠습니다. 그래서 변경 사항이 생기시면은 항상 우리 기존에 있던 비용별 소요명세서를 협약 변경 절차를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업데이트된 소요명세서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집행하시면 첫 번째 원칙이 지켜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업비 사용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대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좀 더 이제 그대로 아마 이제 앞으로 해보시려고 하면 한 2가지 정도에서 약간 어려운 점이 생기시게 될 겁니다. 그 두 번째 사항이 원칙 2에 나와 있는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협약된 예산대로 사용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소요명세서 살펴보고 그걸 그대로 쓰려고 했는데, 그 아래쪽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예시가 포괄적으로 표시된 예산 항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자재 부분에 기자재 예산을 하나 잡아놨는데 처음에는 뭘 정확히 쓸지 몰라서 연구 관련 기자재라고 해놓고 1,000만 원을 소요명세서에 기재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포괄적으로 표시된 예산 항목이라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여러분 쓰시려고 하면 연구 관련 기자재라는 거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뭐 컴퓨터를 사실 수도 있고 어떤 뭐 항공항습기 이런 구체적인 항목을 쓰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는 써놓기는 연구 관련 기자재라고 써놓고 실제 쓸 때는 이제 컴퓨터라든가 구체적인 항목을 이제 쓰시게 되니까 협약된 예산대로 쓰는 거긴 한데 사실은 협약된 예산대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포괄적으로 표시된 예산 항목입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컴퓨터를 써놓고 컴퓨터를 사게 되면 문제가 없을 텐데, 기자재를 써놓고 컴퓨터를 사게 되면 규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소요명세서에 없는 항목입니다. 결국 소요명세서에 없는 거,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지 않은 거를 쓸 때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거는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듯이 협약 변경사항에 해당이 되면 협약 변경사항을 통해서 소요명세서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 협약 변경사항은 모든 것을 다 협약 변경사항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연구장비 재료비라는 세목 내에서 뭐 기자재와 재료비 간의 예산 변경되는 부분은 협약 변경사항이 아니고 그냥 자체적인 절차를 통해서 변경하시고 그 변경 근거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그때는 이제 협약 변경 절차를 안 거치게 되는 거죠. 시스템상에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없는 항목을 쓸 때는 어떤 다른 사람이 검토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협약 변경 사항을 하실 때는 우리 기정원에서 검토해 주시지만 이 협약 변경 안 해도 되는데 소요명세서에 없는 거 쓰실 때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적정성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포괄적으로 표시된 예산 항목 쓰실 때 하고 소요명세서에 없는 항목 쓰실 때 협약 변경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쓸 때는 여러분들이 관련 규정을 보고 이것이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사업비를 이제 쓰셔야 되는 건데,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사업비 적정성을 확인했다면,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RCMS 상시 점검 제도, 이게 제도적으로 보완됐고 시스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쓰신 거에 대해서 상시 점검을 통해서 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를 좀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협약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업비 올바르게 쓰는 방법은 첫 번째 원칙대로 협약된 예산, 그리고 변경되었다면 변경 절차를 거친 그 예산, 그를 대로 쓰시면 되고요.
포괄적으로 표시하거나 사업 소유봉쇄에 없던 항목, 변경 대상이 아닌 그런 것들을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관련 규정을 확인하셔서 써셔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 규정 확인해서 쓰신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시점검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어떤지 확인이 되니까 두 번째 원칙에 따라서 이 여러분들이 규정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상시점검의 의견을 또 확인하셔가지고 사업비 적정성에 대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사업비를 올바로 사용하시게 되는데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상시점검이란 게 무엇인지 간략하게 앞서 설명드렸지만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지정회계법인이란 여러 개의 회계법인들이 각 과제마다 다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는 과제에는 최소한 어떤 하나의 회계법인이 지정이 돼 있고요. 그 회계법인이 협약 당시 시작 시점부터 몇 개월 이제 1, 2개월 내에 지정이 돼서 거의 사업 시작 초반부터 같이 함께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비 사용하시는 거를 모니터링 하기도 하고요. 그에 대해서 또 도움도 드리기도 하는데 제일 큰 그 역할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를 분기마다 쓰신 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의 종류는 지금 살펴보실 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불인정이라고 해서 여러분 쓰신 게 규정하고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증빙자료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비 쓰시게 되면 지정된 회계법인에서 그 쓰신 거를 검토하게 되고 그 쓰신 게 어떠한지에 대한 의견을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좀 전에 설명드렸던 불인정 예정이다, 불인정이 될 것 같다, 관련 규정상 잘못된 사업비 사용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증빙자료 제출하셨긴 했지만 몇 개의 증빙자료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어떤 항목을 업로드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을 나눠서 드리게 되고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불인정이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대처하는 방법은 이거는 어떤 회계법인에서 확인한 결과 관련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로 쓰실 수 없는 항목입니다. 근데 이미 지금 사업비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 사업비 사용을 돌려놓고 포인트를 살려놓고 그걸 이제 올바른 곳으로 다시 쓰시게 되면 문제가 없게 되겠고요. 두 번째, 증빙자료 보완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모자란 증빙을 추가적으로 업로드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업로드를 시켜주시면 끝나느냐? 근데 저희 시스템 아직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증빙자료를 업로드 보완하셨다고 해서 저희 지정회계법인으로 이렇게 알람이 오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올려놓으시더라도 저희들이 올려놨는지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증빙자료 보완 필요의 의견을 받아서 증빙자료 업로드한 후에는 그 지정회계법인에 별도로 연락을 하셔서 모자란 증빙을 업로드 해놨으니까 최종적으로 이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불인정에 해당이 되는지를 좀 판단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다시 판단을 해주실 거고, 그래야지만 상시점검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최종적으로 그 사업비 사용하신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불인정인지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하나를 받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사업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사업비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 아셔야 될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업비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져야 될 그런 기본적인 원칙들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신다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관리 방법, 사람과 관리 방법을 아신다고 그러면 크게 사업비를 잘못 사용하시게 될 그런 우려는 현저하게 줄어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사업비를 사용하실 때 좀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중요성은 많이 떨어졌으나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는 회계법인이 상시 점검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빠르게 한 10분 정도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사항 두 번째가 관련 규정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앞서서 설명을 많이 드렸고, 저희 사업비와 관련돼서는 법령 고시 참고 자료 중에서
고시와 참고 자료를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시 중에서는 관리 지침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요령에는 크게 큰 항목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관리 지침에 나와 있고요. 참고 자료는 뭐 각종 매뉴얼이라든가 오늘 설명에 지금 쓰고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이 다 참고 자료가 될 텐데 우리 어쨌든 사업비에 대한 최종적인 적정성에 근거가 되는 것은 관리 지침입니다. 고시로 최종적인 적정성을 확인하니까 참고 자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참고적으로 보시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이해하는 목적으로 보시고 실제로 우리가 적정성 판단할 때는 관리 지침을 좀 보셔야 되겠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사용하실 때는 운영요령, 관리 지침, 특히 관리 지침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 관리 지침은 밑에 그 팁의 박스를 보시면은 그 개정이 많이 됩니다. 개정이 1년에 뭐 최소 2번씩 또는 3번씩 개정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제에 적용되는 규정은 기본적으로 개정될 때마다 바뀌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협약하시게 되는데 그 당시에 협약하는 당시에 있었던 규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규정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보시면은 우리 협약 당시에 있었던 규정을 확인해 보시고 그게 계속 적용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우리들이 주로 봐야 될 게 관리 지침인데 관리 지침을 보시면은 너무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저희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사업비와 관련돼서는 저희 중간에 적어놓은 제 1장 부분에서 9번, 10번, 12번, 14번 이 4가지 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9번 사업비 산정 기준은 우리가 협약 예산 짜실 때 사업비로는 어떤 걸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정도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 협약에는 협약의 변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체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승인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아예 변경 사항을 안 하셔도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12번은 사업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디에는 써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이 이제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14번에는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정산. 그래서 정산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불인정 기준 예산 그 기준에 대해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비 산정 기준 및 조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업비는 어디에 어떻게 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10번의 협약의 내용인데 앞부분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협약을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한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관리 및 사용, 그래서 사업비 관리하고 사용할 때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14번에서는 여러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보셔야 될 게 사업비 불인정 주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의 내용만 가져왔고요. 그 표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것들은 불인정에 해당된다라는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증빙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관리 지침에 별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누락되는 증빙 자료는 붉은색 표시해 놨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게 우리 관리 지침이 어떻고 관리 지침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디를 보셔야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리 지침의 내용이 좀 방대하고 딱딱하다 보니까 좀 어려우니까 지금 아주 간략하게 불인정 자주 되는 사례들을 어떤 것이 있는지만 좀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제 수행과 좀 무관한 비용입니다. 과제 수행과 무관한 비용이기도 하고 또 범용성 정도 약간 성격이 비슷해서 같이 설명드리면 이 과제 수행하고 관련 없는 비용은 당연히 사업비로 쓰시면 안 될 겁니다. 근데 그 과제 수행과 관련돼 있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너무 좀 관대하게 평가를 하셔서 좀 불인정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직접 관련되어 있다. 과제 수행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두 번째 줄을 보시면 해당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다면 우리 과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 비용이 지출되지 않으면 우리가 애시당초 세워놓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써야지만 한다. 이럴 때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엄격하게 해석하면요. 그렇고 이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더라도 우리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면 그 과제 수행과 관련성은 낮거나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셔서 이 관련성이 있는 이 비용이 있어야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비용만 쓰시게 되고요. 범용성 장비, 이 장비 자체가 여러 군데 쓸 수 있는 장비들은 갑자기 구매를 하지 마셔야 되고, 특히나 컴퓨터나 모니터 같은 OA 기기들은 영리기관의 경우는 절대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할 때에도 빼셔야 되고, 협약될 때 혹시나 통과되었더라도 그 부분은 사용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을 변경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과제 수행과 무관한 비용, 그다음에 범용성 OA 기기, 장비들이 불인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제 종료에 임박하여 구매하거나 과제 수행에 기여하지 못한 기자재나 재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과제 수행에 너무 늦게 사시게 되면 과제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없겠죠. 그 해당 기자재나 재료 같은 경우에. 그래서 너무 늦게 사셔서 과제 수행에 기여하지 못하게 되면 불인정이 되고요. 특히 기자재는 정해져 있습니다.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꼭 구매하셔야지만 사업비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재료는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확인해서 어떤 재료가 남았다거나 재료 못 쓰시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과제에 기여를 못했으니까 불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참여 연구원, 우리 협약서에 기재된 참여 연구원이 아닌 다른 참여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주게 되면 이게 우리 참여 연구원이 아니라고 해서 비참여 연구원으로 불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참여 연구원이 바뀌시게 되면 당연히 협약 변경을 절차를 거치셔서 그 바뀐 참여 연구원을 우리 협약된 내용으로 만들어 주신 후에 그분들의 인건비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인건비를 실제 드리는 인건비보다 많이 드리게 되면 한도 초과가 돼서 불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불인정이 되겠습니다. 특수관계자는 뭐 대표자가 동의를 하거나 또 대표자의 가족이나 친척, 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어떤 특수관계에 있다고 생각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관계가 있는 업체와는 거래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떤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 특수관계자의 거래는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협약 변경 절차를 규정상에 나와 있는 절차를 미행하시면 그 사유만으로 불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는 사업기간 내에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 내용의 세 번째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열거되어 있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이 사업비 종료된 이후에 사업비를 쓰시게 되면 불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업비를 올바로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사업비를 관리할 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규정과 불인정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회계법인들이 여러분들의 사업비 적정 사용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회계법인을 잘 이용하셔서 하신다면 좀 수월하게 사업비를 올바르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비운형태에서 근무하는 신경호 전임입니다. 오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협약 설명에 의해서 RCMS에 관련된 사용 안내를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주요한 사항들은 이미 앞서서 설명이 다 되셨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기정원의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비를 사용하셔야 되는 RCMS와 관련하여 간단한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소개드리는 RCMS는 이미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기정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포인트제라고 해서 사업비 집행 서비스를 별도로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인트제를 사용해 보셨다라면 RCMS를 사용하실 때 크게 불편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이게 아마 한국연구재단 과기부 사업 같은 과기부에서의 R&D를 수행하시는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 이지바로라는 연구비 시스템을 사용하셨을 거고, 이제 산업부, 중기부, 그다음에 해수부, 환경부 등에서 R&D를 수행하시는 경우에는
RCMS라는 이제 사업비 집행 시스템을 가지고 연구비를 사용하시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많이 이미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RCMS 자체에 대한 사용법보다는 RCMS가 어떠한 흐름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RCMS라는 건 수행기관에서 연구비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하나의 금융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일반적인 개인 금융 차원에서 인터넷 뱅킹에서 다양한 사업비 개인 거래를 하실 텐데요. 이 R&D 과제를 수행하는 기간에 한해서 이제 그런 인터넷을 통한 뱅킹을 저희 RCMS 혹은 이지바로를 통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비 사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는 익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포인트제와 동일합니다. 삼자이체라는 개념으로 이제 수행기간의 연구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RCMS에 사용 등록을 하시게 되고 사용 등록된 내역을 바탕으로 실시간 이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시간 이체를 하게 되면 앞서서 사용하셨던 포인트제와 동일하게 연구비 수행기간의 계좌를 거쳐서 거래처까지 입금이 되는 형태의 거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포인트제와 저는 흡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RCMS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시고 기존 같은 경우에는 SM택이라는 과제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협약을 체결하신 경우 그 정보가 RCMS에 연계돼서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활용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CMS의 사용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RCMS의 경우 중기부는 SM택을 통해서 협약 체결된 과제 정보가 넘어오게끔 되어 있고요. 그럼 그 과제 정보와 관련돼서 RCMS에서 연구비 집행 관리를 하기 위해서 RCMS 사이트 내에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하고 그 회원가입 이후에 환경 설정이라는 부분에 펀뱅킹과 세무이자 지급 동의 등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다 준비가 끝나면 이제 앞서 설명드린 방식으로 연구비를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그 연구비 사용하시면서 부가세 관련된 부분을 복원하셔서 처리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정산을 위해서 RCMS를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이 각각에 대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CMS의 기초적인 화면을 설명드리자면 최초 로그인 하실 때 이런 PT에서 나와 있는 구조 정도로 이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그냥 내용 참고하시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RCMS를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이 환경 설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카드도 사용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비를 이체에 대한 권한을 분리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세무정보 동의 그리고 펀뱅킹 사용에 대한 동의 등을 이 환경 설정 시점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되는 경우 연구비 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 환경 설정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드렸듯이 RCMS에 대해서는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수행기간 로그인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회원가입을 진행을 하실 때 RCMS가 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관해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 개인정보와 같은 정보보호법을 이제 상기평의 내용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꼭 회원가입을 하실 때 개인정보 동의에서 RCMS 동의를 해주셔야 하고요. 이거를 가끔 놓치고 안 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RCMS 로그인이 잘 안 되거나 하시면 앞서 설명 나갔었던 RCMS 콜센터에 연락하셔가지고 조치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원가입은 통상적으로 하는 회원가입과 동일하고 다만 수행기간 정보와 관련돼서 본인의 소속기간 정보를 반드시 등재를 해주셔야 하고요. 혹여나 소속기간 정보를 등재하실 때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수행기간의 정보가 없는 경우에 저희 쪽 나와 있는 이 아이테크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기간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기간 정보를 간단하게 등록하신 이후에 수행기간을 찾으셔서 소속 정보를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하실 거는 펀뱅킹 이용동의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 펀뱅킹 이용동의 같은 경우에는 RCMS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최초에 이미 동의가 돼 있으실 거기 때문에 하실 필요가 없으실 거고 만약에 이 RCMS라는 곳을 처음 사용하신다라고 하시면 이 펀뱅킹 동의를 통해서 RCMS
사용 동의를 해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펀뱅킹 이용 동의를 크게 하는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뱅킹을 보시면 인터넷에 대한 계좌 이체 거래를 할 때 예금주 조회를 하기도 하고 그 예금주 조회했을 때 그 계좌가 정상인지 등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그 은행들이 제공하는 펌 서비스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펀뱅킹 이용 동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 PT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추가로 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세무 정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RCMS가 다른 서비스와 조금 다른 부분은 RCMS에 정부 출연금이 입금되고 그 다음에 민간 부담금이 입금되면 그 민간 부담금에 입금된 내역에 대해서 세무에 그러니까 그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RCMS는 이 세무 정보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경우에 자체적으로 민간 부담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를 국세청에 자동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만약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걸 원치 않으신 경우에는 세무 이자 지급 정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긴 할 텐데 원청 징수 여부에 따라서 이자 소득을 계산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일단 저희가 분기별로 민간 부담금 이자를 드리게끔 되어 있고요. 이 동의를 하신 경우에는 이 원청 징수와 관련된 소득 신고를 이자 소득 신고를 저희가 RCMS에서 은행들로 보내서 자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이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수기로 이제 각각이 알아서 그 이자에 대한 연청징수 액션 연말에 해야 되는 연청징수 행위를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쭉 풀어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PT를 참고하셔서 실제로 뭐 필요하시다면 동의를 해주시면 되고 뭐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동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에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행정적인 편의 차원에서는 동의를 하시는 게 좋지만 혹시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동의를 RCMS가 별도로 이 R&D 정보에 대해서만 R&D 과제에 대해서만 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 하면 이 세무정보 동의는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과제 관리. 일단 비정원 같은 경우에는 SM택을 통해서 넘어온 협약 정보에 대해서 RCMS 화면 상에서 과제 정보를 조회해 보시고 해당 협약 정보가 제대로 조회가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여기서 가장 유효하게 보셔야 될 게 사업비 구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혹 사업비 구성이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구성으로 사업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을 사전에 발견하지 않고 집행을 하게 되면 이제 사업계획서에서 계상되어 있는 사업비와 RCMS에서 사용한 사업비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시점검 때도 발견이 되겠지만 정산할 때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비 구성에 대해서는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내용에 대한 확인이 끝나시면 이제 사업비 사용 시작이라는 사업비 사용 개시 액션을 해주셔야 하고요. 사업비에 대한 사업비 구성이라는 화면 내에서 관련된 사업비 사용 시작을 클릭하셔야 그 시점부터 과제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하실 수 있게 변경되십니다. 그리고 뭐 앞서서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협약 정보가 혹시라도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간사와 연락을 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고 과제 관리, 즉 SM테크에서 내용을 수정해서 연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 간혹 저희 쪽 콜센터로 협약 정보가 잘못 넘어왔다는 문의를 주시지만 저희 RCMS 콜센터에서는 협약 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협약 정보가 잘못된 경우에는 SM택 혹은 과제 담당자와 논의를 해보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에 포인트제와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RCMS는 여러 개, 그러니까 연구비 사용과 관련돼서 뭐 약간의 차이점은 통합 이지바로 같은 경우에 연구비 클린카드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RCMS는 별도의 클린카드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고 있고 기관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등을 통해서 카드 등록만 하시면 뭐 다양한 카드들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혹시 뭐 한 2년 전, 3년 전에 RCMS 사용하실 때는 해당 기관이 현대나 뭐 이렇게 특정 카드사를 등재하면 해당 브랜드의 카드만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작년부터는 특정 카드사의 여러 개 혹은 뭐 여러 카드사를 섞어 쓰셔도 무방하시기 때문에 혹시 RCMS 사용과 관련돼서 카드를 사용하시게 될 거면
여기 과제 관련돼서 연구비 카드를 사전에 등재를 해주셔야 하고요. 연구비 카드 등재를 하실 때 반드시 결제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결제 계좌 정보가 바뀌시거나 할 때도 변경된 결제 계좌를 계속 갱신을 해주셔야 하고요. 이 변경된 결제 계좌가 잘 반영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카드 결제 대금 당일날 저희 쪽에 등재된 정보와 달라서 실제로 카드 대금을 위한 금액이 잘못된 은행에 들어가게 되면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카드 사용하실 때 결제 계좌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그 부분이 변경이 일어나면 변경된 것도 다 반영하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카드를 등록해 놓고 안 쓰겠다고 하시면 뭐 삭제를 하셔도 되고 카드에 대한 사용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중지 처리하셔도 되기 때문에 카드 사용은 이지바로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아마 많은 회사에서 과제 책임자분들이 직접 사업비를 이체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비 이체와 등록에 대한 권한을 분리하시는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분이 사업비 이체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RCMS가 사업비를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연구원분들의 유형이 있고요. 그 연구원분들 유형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액션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과제 책임자가 기본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과제 책임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바탕으로 혹시나 재무회계팀에 누군가 필요하시면 그 재무회계팀 담당자분이 RCMS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과제 책임자분이 그분에게 권한을 주시면 이체도 하실 수 있고 등록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 참고하셔가지고 어떠한 식으로 사업비 이체 관리를 할지를 뭐 기간 내에서 정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연구비 이체를 하시는 경우에는 꼭 반드시 기관 인증서 외에도 이체를 하시는 개인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아직은 인증서 폐지와 관련돼서 지금은 현재 준비 중이긴 합니다만 현재는 반드시 이체를 하시는 분의 개인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체와 관련돼서는 개인 인증서 외에도 이체 비밀번호를 별도로 설정을 하셔야 하고 결국 이체를 하실 땐 개인 인증서, 그 다음에 이체 비밀번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 인증서 인증을 하시면 이체가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비 사용과 관련돼서는 사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이미 R&D 내에서는 이지바로 그리고 기정원에서 사용하셨던 포인트제와 모두 거의 거의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비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화면 하나하나별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RCMS 사용하는 큰 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설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 RCMS에 들어오시면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연구비 사용을 비목 우선 등록으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증빙 우선 등록으로 사용할 것이냐로 나눠지게끔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장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비목 우선 등록이라 함은 기정원에서 사용하는 사업비 구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세목 구조를 먼저 선택하고 해당 내역을 정리해서 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비목 우선 등록을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그게 아니라 이미 돈 사용한 거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카드 영수증, 뭐 현금 영수증 등 이미 그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이 있으신 경우에는 증빙 우선 등록을 통해서 사업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목과 증빙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만 인건비에 한해서는 별도의 인건비 직접 지급이라는 부분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RCMS 사업비 집행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사용을 등록하고 그거에 대한 이체 액션을 하고 계산서를 조회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 RCMS 사이트에 고객 지원에 가시면 RCMS 가상 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통하시면 현재 사이트 그대로 사용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있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직접 해보시면 사용에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 화면 하나마다 설명하는 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설명드릴 건 이미 포인트제에서도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 부가세 관련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부가세에 대한 집행은 부가세는 그 기관의 결산 시 환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 출연금은 부가세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집행을 하시고 복원하셔서 다시 사업비를 쓰실 수도 있고 처음부터 부가세를 사용 안 하시고 별도로 하시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RCMS 시뮬레이션과 요 매뉴얼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다 넘어가도록 하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 자체는 결산 시 다시 환급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R&D는 부가세 자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부가세는 정부로 들어가는 국고 수입이 될 수도 있는데, 국고 수입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구조가 세법과 이런 부분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는 거라서 그 부분은 인지하시고 가시면 되고, 가장 많은 불인정을 받는 사례가 부가세와 관련된 부분으로 부가세 환원 처리를 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부가세까지 집행을 하셨다면 반드시 정산 전에 부가세 복원하셔서 사업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구비 정산까지를 RCMS 통해서 하시게 될 텐데요. 사실 연구비 정산에 대한 부분도 포인트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사용하신 내역을 가지고 저희 RCMS 쪽에서 내역을 직접 화면 보시면서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화면을 체크해 가시면서 마지막에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요.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 시점부터는 회계법인이 정산을 직접 실시하고 그거에 대한 서류 보완을 요청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산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내용에 대한 등록한 내용들을 쭉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제출하기 전에 나는 더 이상 이 사업비를 쓰지 않겠다는 집행 마감 처리를 하시고 난 이후에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비 실적 보고서는 좀 화면이 작게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사용한 내역이 리스트로 쭉 뽑혀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포인트지에서 쓰시던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와 동일한 양식이라고 거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산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뭐 민간 추가 정산의 결과에 따라서 민간 추가 납부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민간에게 돌려주는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RCMS 통해서 수행기간 계좌로 그 민간 부담금을 돌려주거나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상 계좌를 통해서 추가 납부금을 입금하시거나 하는 액션을 하시게 되시고, 이 부분은 아마 정산 시점에 회계법인과 논의를 하시게 될 거고 담당 간사와 내용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RCMS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세무 정보를 혹여나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 부가세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복원을 하셔서 사업비로 복원만 하시면 사업비로 쓰실 수 있는데 부가세 복원을 깜빡하고 안 하셔서 불인정을 받으셔서 이제 다시 민간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형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가세 복원을 좀 더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RCMS에 있는 가상 시뮬레이션 활용해 보시면 집행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연습 삼아 사용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용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준비는 끝난 걸로 보이고요. 자세한 문의사항이 더 있으실 경우에는 RCMS 콜센터 쪽에 문의를 해주시면 거기에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본 협약 설명회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질의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질의응답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의응답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협약 시 보완사항에 대한 반영이 힘들 것 같아도 무조건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최종 선정평가의 보완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협약 체계를 진행할 수 없고, 지표의 보완사항이 추후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협약 변경을 통해서 성능 지표 등 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 후에도 협약 변경을 통해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가 의견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 사업계획서를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으로는 과제 선정 평가 결과 평가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서를 수정 보완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외에는 수정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RCMS를 위탁 연구기관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RCMS는 주관기관을 포함해서 참여기업, 위탁기관 모두 RCMS에 가입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참여기업과 위탁기관은 연구비 펀뱅킹 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부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의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외부 인건비는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의 정규 직원을 제외한 프리랜서 등의 인력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업화 목표 및 예상 경상 기술료 작성 시 외 예상 총 매출액과 예상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을 제시해야 되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예상 총 매출액과 예상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예상치에 불과합니다. 허나 이를 통해 도출되는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 비율은 향후 기술개발 종료 후 실제 정률 기술료 산정 시 확정된 값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외여비는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전시회 부스 설치는 주관기관의 자비로 하고 출장비만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부스 설치를 주관기관의 자체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하여도 부스 운영을 위한 출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여비에 해당되므로 질의하신 국외여비는 정부 지원금으로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저희가 채팅창을 통한 답변으로 해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협약 설명회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혁신기술평가실 공용 메일인 311@tifa.or.kr로 질문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메일 주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 311@tifa.or.kr로 메일 주시면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일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협약 일정은 6월 중순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식은 집체 협약이 될지 또는 온라인 협약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정해지는 대로 다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표 자료를 공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많이 주셨는데 발표 자료는 저희가 SM테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업로드를 하고 난 뒤에 이 또한 다시 통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협약 설명회 생중계 영상은 저희가 영상으로 다시 제작해서 추후에 기정원 유튜브 채널에 다시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저희 시장 확대형 과제 온라인 협약 설명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협약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